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가 포토 엣치만 여기 돼 있어서 요거 다 끝나면 얼마 안 남았죠? 네, 다 끝나면 요거 할게요. 이거 전국역에 다 들어있어서 이 엣치 이후에 CVD하고 디퓨전 이쪽을 살려고 했는데 이게 품절이 됐다는 거죠. 책이. 네, 지난 시간에 좀 복습하는 개념에서 300 298페이지 보시면 애신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실리콘인 상태에서 이제 뭐 SiO2 옥사이드를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패터닝 포토 PR 가지고 패터닝을 하고 패터닝이 되면 이제 애칭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애칭 후에 애칭이라는 게 애칭 후에 이제 PR을 제거하는 건데 이 PR이 얘는 거의 탄소예요. 탄소래서 우리 그 담배 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담배가 제트를 에스터리라고 해요. 에스터리라고. 애쉬가 재예요, 재. 네, 탄소가 있는 거를 탄소를 갖다가 제거한다 해서 애싱이라고 하는데 애싱 공정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실리콘 디옥사이드라는 게 이제 SiO2 옥사이드 말고요. 네, SiO2니까 DI가 두 개, 이게 O가 두 개니까 디옥사이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실리콘이 있고 옥사이드가 있고 PR이 있는 상태에서 포토마스크, 그러니까 레티클이죠. 레티클을 이용해서 노광을 하고 나서 UV 라이트가 이제 지금 현재 뭐 EUV나 이런 주로 쓰는데 UV가 이제 울트라바이올렛이죠. 그리고 이제 EUV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림하다 그래서 극자외선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을 갖다가 쪼이면 여기가 이제 노광이 되죠. 노광이 되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UV 빛에 의해서 디벨롭을 하고 나면 여기 PR만 남잖아요. PR만 남으면 여기서 이제 이 포토 레지스트가 배리어가 돼서 얘가 이제 그 저항을 하는 거죠. 레지스트라는 게 저항이니까 이제 포토 레지스트 그래서 뭐 저항군이라고 뭐 레지스탕스가 있잖아요. 레지스트 저항을 하다. 그래서 노광에 저항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PR이 이제 배리어가 돼서 디벨롭을 하죠. 그럼 디벨롭하면 PR이 이제 날아가는 부분, 안 날아가는 부분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PR 배리어로다가 애칭을 하는데 여기 이제 드라이 애칭을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PR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애칭이죠. 이게 이제 애칭이고, 그러니까 PR 배리어로다가 애칭하는 거는 이제 메인 애칭이고. 그 다음에 애칭이 끝난 다음에 PR을 제거하는 거를 애쉬라고 합니다. Let's take a look at the hashing process itself and how PSK does it. 약간 복습이 되는데 반도체 공정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위 공정들 중 하나가 애싱 공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포토가 많으면 당연히 애싱이 많겠죠.
그럼 반도체 공정이란 무엇일까? 웨이퍼 위에 유성물질을 순서대로 쌓고 증착. 아까 얘기했듯이 옥사이드 이렇게 증착하는 것도 이제 증착 공정이죠.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제거해서 최종적으로 전화버린다 했을 때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반도체 성질을 이용한 것이 여기서 트랜지스터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모스라고 하잖아요. 모스. 모스라 그래서 위에 메탈이 있고요. 그다음에 옥사이드가 있고 여기 실리콘이 있는 거죠. 이 구조가 모스 구조니까 우리가 시모스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다 시모스고 시모스 구조를 만드는 게 이제 CIS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시모스 이미지 센서를 다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와 있는 그 얘기가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반도체 성질을 이용해서 PR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옥사이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막질 증착 및 포토 공정 상태 보면은 이건 이제 게이트 구조인데 보통 이제 게이트를 보시면 실리콘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게이트 옥사이드, 저기 보면 지옥수로 되어 있죠. 게이트 옥사이드. 그다음에 위에 폴리실리콘 있고. 폴리가 들어가는 건 다 전기가 통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위에 통실리가 있고, 통스텐, 실리사이드가 있고. 그다음에 맨 위에 보면 SR3M4, SR3M4. 이게 이제 나이트라이드죠. 그래서 퍼니스를 가지고 쓰는 거. 그다음에 위에 PR이 있고 이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게이트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 가장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여기서 이 부분, 요 텅스텐 이 부분이 이제 메탈 계열이고 게이트 옥사이드가 옥사이드. 이거 실리콘 그래서 모스죠, 그죠? 모스로 그래서 저 상태에서 이제 예측을 하는 거가 나오죠. 나이트라이드를 처음에 게이트 옥사이드 댐하고 플라즈마 나이트라이제이션, 폴리실리콘 댐, 텅스텐 실리사이드 댐, 그다음에 나이트라이드 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게이트가 형성이 되는 거죠. 게이트가 이제 TR이 되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거죠. 얘가 턴온을 할 거냐, 턴오프 할 것이냐.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도체, 맨에 있는 이 부분이 도체고요. 나이트라이트는 부도체고, 폴리 이 부분도 도체고요. 그다음에 부도체, 그다음에 전극 등의 막을 수차적으로 증착한 후에 원하는 부분을 남기고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노광 공정을 통하여 감각막을 형성합니다. PR을 이제 도포합니다. 그다음에 건식각 드라이엣지 설비 내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반응성 원소 라디칼과 이온을 이용하여 감각막이 없는 부위의 막질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플라즈마 소스가 있는데 학교에도 이제 오토 플라즈마가 있는데 플라즈마에서 만들어진 반응성 원소 및 이온이 이렇게 돼 있고요. PR이 있고 보호막이 없는 부위의 막질 원소가 플라즈마 반응성 원소와 반응하여 제거가 됩니다. 위에 라디칼이 있었구나. 여기 보면 라디칼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 이제 애셔에 대한 얘기고 이 라디칼 반응은 예를 들면 뭐 텅스턴이 많은데 예를 들면 비행기에서 그 예전에 그 AI가 한참 AI랬다. 그 코로나가 한참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있고 세균이 있잖아요. 세균은 그냥 알코올로 죽일 수가 있는데
얘는 바이러스는 그냥 공기 중에 떠도는 거예요. 얘를 없애는 방법이 없으니까 얘 비행기나 이런 거 소독을 할 때 텅스텐을 이용해서 이제 얘가 촉매 반응을 일으키고 그럼 얘 텅스텐은 없어지지 않아요. 텅스텐에다가 플러스 O2나 아니면 빛이 반응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저기서 이제 라디칼이라는 건 뭐냐면 텅스텐 같이 자기는 이제 반응을 하지 않고 다른 물질들만 변화를 시키는 걸 라디칼이라고 해요. 보통 촉매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시면 이제 밑에 보시면은 불필요한 부위의 막질을 제거한 후 이렇게 되면은 이제 TR이 만들어지죠.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여기가 보시면은 실리콘이 있고 게이트 옥사이드, 폴리실리콘, 그다음에 텅스텐, 실리사이드, 나이트라이드가 있는 상태가 되는데 요 위에서는 요 위에 PR이 있었죠. PR을 제거하고 이제 현재 이제 만들어지는 트랜지스터 공정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게이트를 만들려면 나이트라이드 에칭을 하고 PR 에칭을 하고 클리닝하고 텅스텐 실리사이드 폴리실리콘을 에칭을 하고 클리닝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을 보면 불필요한 부위의 막질이 모두 제거된 이후의 그림이며 하단의 사진은 주사전자 현미경 샘으로 본 거죠. 흑백 사진 촬영한 건식 직각의 대표적인 단면이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은 구성 물질을 순서대로 쌓고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제거하는 공정의 반복이다. 밑에 보시면 또 애싱이란 무엇이냐 써 있잖아요. 애싱 공정은 무광 공정으로 만들어진 감각막 PR, 포토레지스트죠. 식각 공정 또는 임플란트 시 보호막으로 사용된 후에 남게 되는 감각막을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플라즈마 애싱은 일종의 플라즈마 애칭의 하나다. 그래서 플라즈마는 또 여러분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나오죠. 학교에도 이제 O2 플라즈마가 있는데 마그네틱을 가지고 O2를 넣어서 만드는 O2 가스를 넣어서 하는 게 맞는데 플라즈마 애칭은 일종의 플라즈마 애칭 응용 분야다. 산소 라디칼을 이용하는 분방성 애칭이다. 그래서 일렉트론하고 O2가 만나면 2O 플러스 일렉트론. 그래서 O하고 O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E는 이제 전자고 O에 에스터리스크, O에 이제 스타가 들어가 있는 건 산소 라디칼이다. 그래서 보통 헬륨에 있고 UVBC고 O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2잖아요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O는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지 안정된 물자가 되니까 안정된 물질이 되니까 O는 O하고 O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 안정적인 건데 얘를 라디칼 반응을 이용하면 보통 UV를 이용하면 얘가 O2가 하나가 더 붙어요. 그래서 O3가 되면서 얘가 이제 오존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라디칼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존 클리닝이 되고 O2 플라즈마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O2를 O3로 만들어서 산소 플라즈마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레지드가 있거나 PR이 다 제거가 안 됐거나 뭐 클리닝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O2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클리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각막은 주로 탄소 성분 C하고 H로 구성되어 있고요. CH5죠, CH5. 그래서 폴리머 재료로서 그래서 이제 포토 PR은 그 폴리머가 있고 그다음에 신나 같은 시석제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센시타이저가 있어요.
근데 얘는 거의 미미하고 얘는 그냥 액체고 주로 우리가 말하는 건더기 얘가 이제 폴리머고 얘가 이제 C나 H로 구성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탄소예요. 탄소 비율이고 플라즈마 내의 산소 라디컬 및 강강막이 반응을 하여 CO, CO2 그리고 OH가 휘발성성 분해되어 제거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C가 CO2가 돼서 탄소가 돼서 제거가 되는 거죠. 애싱은 태운다, 제로 만든다는 의미. 산소 라디칼과 강강막이 반응하여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작용합니다. 포토레지스트는 PR이라고 합니다. 포토레지스트의 앞에 P자하고 R자만 따서 PR 스트립 공정은 주로 케미칼을 이용하여 강강막을 벗겨낸다는 의미나 플라즈마 애싱과도 혼용하여 사용되며 이러한 설비를 애셔 또는 PR 스트립이라고 한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기 좀 똑같은 건 아닌데 케미칼로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LCD 공정인데 LCD 공정은 이제 이렇게 케미칼을 뿌려서 이렇게 하는데 똑같지는 않아요. 얘는 이제 내셔야 되는 게 있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게 베스에 담그거나 이렇게 하죠. 그리고 맨 처음 시간에 뭐 등방성 H, 이방성 H 얘기했을 때 이제는 이제 등방성 식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PR을 제거하는 방식이 있고 그래서 PR 스트릭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제 케미칼을 이용하는 방식이고 습식 방식 그다음에 현재는 환경, 생산업과 그다음에 공정적인 측면 때문에 주로 플라즈마를 이용한 건식 방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렇게 예를 들면 아까 같이 맨 밑에 여기 옥사이드는 여기 있어요. 옥사이드가 이렇게 있고 텅스텐 실리사이드 여기 폴리가 있고 텅스텐 실리사이드가 있고 여기 나이트라이드가 있고 여기 이제 PR이 있으면 이 PR을 제거하려고 얘를 이제 베스에 담가버리면 황산 베스가 아니죠. PR이니까 신나겠죠 보통. 신나게 담가버리면 얘가 제거되면서 이쪽도 어택을 받겠죠. 폴리나 특히 옥사이드 얘가 뭐 보통 보면 뭐 오시공수처럼 이해한데 여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는 PR 스트립을 할 때 맷 방식으로 안 하고 드라이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F 계열이나 클로린, 염소 계열을 이용한 건식 식감 그리고 고전료 이온 임플란타 공정 환경에는 건강망은 경화되거나 변성되어 습식 케미칼로 잘 제거가 안 됩니다. 얘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얘가 이제 하드베이크를 하고 나면 딱딱해지는데 거기다가 또 임플란트까지 맞아버리면 더 이제 딱딱해서 경화된다는 게 딱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미칼로는 제거가 안 된다. 그래서 제거되지 않아서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애싱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관광막 아래의 물질, 유전막, 금속막, 산소 플라즈마에 거의 반응을 하지 아니하여 충분한 오버해칭을 해서 잔류물이 남지 않도록 공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오버해칭 해가지고 완벽하게 PR 레지드를 제거한다는 얘기고요. 레지드만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오토플라즈마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애싱 공정의 다른 응용 분야들. 최근에는 단순히 PR을 제거하는 전형적인 애싱 공정 외에도 반도체 공정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애싱 공정들이 있어서 몇 가지 소개해드렸다. 통상적으로 이제 G라인 옛날 얘기인데 0.7 마이크로, H라인, I라인 사용하지 않고도 이보다 미세한 소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일식 공정의 도움을 받는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포토리스터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0.7 마이크로 패턴을 G라인 노광설비로 구현을 한 다음에 산소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애싱을 하고 산소 플라즈마를 이용한 부분 애싱, 파셜 애싱, 피아를 전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두께의 피아를 남기고 애싱하는 것을 지시하여 광광막의 성폭을 줄인다. 그 다음에 드라이 애칭을 하여 0.2 마이크로 이하의 CD를 구현한다. 그러니까 여기 피아이 이렇게 있으면 포토에서 이제 더블 광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옥사이드가 있고 실리콘이 있고 피아이 있으면 얘를 피아를 부분적으로 약간 이렇게 애칭을 해서 그럼 원래 여기 있던 게 부분적으로 애칭을 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원래 선폭이 만약에 여기가 0.7 마이크로인데 얘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애칭을 하면 뭐 양쪽으로 0.1 마이크로씩 줄여서 여기를 뭐 0.5 마이크를 만든다든지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금은 저런 건 안 쓰고요. 이런 방식으로도 애싱을 쓸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평탄화에도 애싱을 쓰는데 그 H백 공정 있죠? H백 공정에서 사용되는 얘기를 하는데 평탄화는 보통 이제 CMP를 많이 쓰는데 본식 식각을 이용한 평탄화도 있다. 그래서 우선 다결정 실리콘, 뭐 유전막들을 측정하면서 시작을 했다. 유전막은 산화막, 폴리실리케이트 글라스, 포스포실리케이트, 보론 포스포실리케이트가 이용된다. 그 다음에 감각막은 그걸 모서리, 표식과 모서리 패턴이 없어질 때까지 코팅을 하여 평탄화를 플라즈마 식각하고 포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제 평탄화가 하는데 주로 뭐 H백을 많이 쓰죠. H백 많이 쓰고 웨이파이즈 쪽에 이제 나중에 이제 패턴이 너무 커지면 포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DOF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K2의 NA 제곱분의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레졸루션을 이제 향상시키려면 얘는 작아야 되죠. 얘는 커야 되고. 그래서 레졸루션은 K1에 NA분의 한다. 그러니까 얘가 두 개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데 식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DOF를 크게 가져가고 싶은데 얘를 크게 못 가져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패턴이 이렇게 어느 부분은 패턴이 이렇게 크고 어느 부분은 패턴이 작고 하면 이걸 두 개를 갖다 포커스를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평탄화 시켜가지고 얘를 좀 작게 만들어서 포토에서 노광하기 좋게 해주는 거죠. 저런 경우에 이제 H백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애싱 공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하드웨어는 플라즈마 반복과 플라즈마 발생 위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다이렉트 플라즈마 소스가 있고 배럴 타입, 플래그 타입, 평탄형 타입이 있고 리모트 플라즈마 소스가 있고 마이크로웨이브, 그다음에 원한체형 RF 플라즈마 소스가 있고 다이렉트 플라즈마 소스는 다이렉트 플라즈마 방식은 웨이퍼가 놓이는 공정 챔버에서 직접 플라즈마를 발생시켜서 하는 방식. 보통 보면 건식 식각, 화학 집착기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 배럴형 플라즈마는 공정 챔버 내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데 발생시키는 방식 중에서 배럴형의 경우 150mm 웨이퍼. 이게 200mm가 8인치니까 6인치죠. 소규형에서 많이 쓰고 있고, 뭐 연구소에서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디스컴이라는 말을 쓰는데 스컴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스컴이라는 게 이제 아까 레지두죠. 뭐 PR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레지두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노광 공정에서 하드 베이킹 이후에 감각막 찌꺼기, PR 레지두 혹은 기타 유기물질, 오르가닉을 제거하는 공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유기계의 물질들은 이제 다 제거를 하는데 보통 이제 탄소 계열이죠. 탄소 계열. 통상적으로 산소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1분 내외의 짧은 시간 내에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탄소, 아까 PR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오르게닉이라는 게 자체가 유기계예요. 유기계는 보통 보면 뭐 파티클 계열도 있고, 근데 거의 대부분 오르가닉은 그냥 탄소 계열이 많으니까 여기다 O2를 더해주면 이제 CO2가 되잖아요. CO2가 돼서 날아가니까 이런 방식으로 제거를 해주는 방식이고요. 배럴 타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평판형과 달리 웨이퍼의 앞면과 뒷면 모두 플라즈마가 노출되어 웨이퍼의 양면이 한꺼번에 애싱, 디스컴, 클리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배럴 타입의 애싱 설비는 원통형 챔버에 두 개의 전극을 이용한 축전 결합형 플라즈마. 우리 보통 CCP 얘기하는 거 있죠. 그다음에 코치의 코일을 감아 사용하는 유도 결합형 플라즈마, ICP라고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파워를 이용한 세 가지 방식이 있죠. 배럴형 타입이고 초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대기압이 760초르고요. O2와 N2를 10대 1 비율로 사용하면 가스 공급은 분당 수리터, 그래서 수십 리터까지 공급됩니다. 건식시간 설비랑 달리 고진공 펌프, TNP라든지 디퓨전 펌프라든지 초저온 크라이오라든지 사용하지 않고 1차 펌프, 로타리 펌프로만을 주로 씁니다. 펌프는 1차 펌프와 2차 펌프로 구분입니다. 1차 펌프는 보통 11-3승까지 그 이상의 진공을 뽑기 위해서는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고진공 펌프를 사용합니다. 고진공 펌프는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1차 펌프에 도움이 필요한데 대기압에서 저진공으로 동작이 되지 않아 일정 진공 압력 이후부터 동작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그냥 펌프에 다시 위에다가 2차 펌프를 설치를 하죠. 배럴 타입의 설비 중 하나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PV 텔파사에서 세미 오토매틱 모델이다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것도 있다고 그냥 보시면 옛날 모델이니까 코츠가 있고 공정 챔버, 진공 챔버, 로타리 펌프가 있고 1에서 2 SLM, O2 가스, MFC, N2 가스, MFC가 있고 2.45 GHz 주파수를 사용한 1kW급 마이크로웨이브 파워, 그다음에 웨이브 가이드가 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6인치에서 4인치, 6인치로 혼용이 되고 퍼니스 공정에서처럼 소형 보트에 웨이파를 수직으로 꽂아서 통째로 넣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전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PLC를 이용한 방식이고 이런 방식으로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플라즈마 소스 중에서 이제 평판형이라는 게 있는데 애칭에 사용되는 평판형의 경우 원통형과 마찬가지로 축전 결합형 CCP죠. 유도 결합형 ICP 주로 주를 이룬다. 원통형과 차이점은 평판형, 다시 말해서 서페이스 로더라는 점에서 주로 납작 공정 내엽식으로 주로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ICP 구조, RI 구조, P 구조가 됩니다. 평판형 에시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플라즈마 소스는 ICP형. ICP 플라즈마 소스에서 인덕터 오일의 형태에 따라서 다시 평판형, 원통형으로 나눈다. 코일의 형태와 관계없이 RF 파워가 코일에 인가되었을 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플라즈마 안에 인덕턴스 성분이 유입돼요. 플레밍의 윈슨 법칙, 옛날에 과학 시간에 했었죠. 자계나 수평 방향 전개가 형성이 되고 형성된 전개에 따라서 전자가 회전 운동함으로써 전자는 더 크게 가속되어 큰 에너지를 얻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이온화가 일어나서 고밀도의 플라즈마가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라즈마 소스 보시면 아까
얘는 플라즈마 토치고. 아 이거 플라즈마가 좀. 여기 이제 플라즈마가 만들어졌을 때 맨 처음에는 이제 DC 방식으로 했잖아요. DC 방식으로 하니까 이제 한쪽 방향만 애칭이 되고 해서 중간에 마그네틱을 걸어주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여기 마그네틱 가지고 이렇게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마그네틱 가지고 움직이면서 플라즈마가 막 이동하는 게 보이시죠? 이 마그네틱 방식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한쪽 방향만 이제 애칭이 되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파워를 DC를 계속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주는 방식으로 이거 2.45GHz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주고 그다음 마그네틱을 걸어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더 많은 이온화가 일어나고 고밀도의 플라즈마가 형성됩니다. 대부분의 고밀도 플라즈마 설비에서 ICP를 사용하고 있다. ICP의 경우는 소스 코일과 첫 전극과 각각 파워가 연결이 됩니다. 두 개의 파워가 연결이 사용되는데 주파수는 각각의 파워별로 2종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반도체에 주로 사용되는 주파수다. 그래서 뭐 LF 로우 프리퀀시는 40에서 80kHz, MF, RF, VHF가 있고 우리는 보통 RF 쓰죠. RF 플라즈마라는 말을 많이 쓰고 13.56MHz죠. 다이렉트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에시아의 경우에는 시각 공정만큼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지만 플라즈마에 대해 아이온 본보드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온이 시각막과의 물리적 충돌에 의해서 시각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아이온 본보드먼트. 그래서 유전막 혹은 산화막, 반도체막의 계면 그리고 특히 아주 얇은 게이트 유전막에서 전하가 축적되어 디바이스에 혈압 손상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운스트림 방식의 플라즈마를 이용한 애칭이 가끔받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겨울철에 많이 일어나는 게 정전기잖아요. 정전기. 얘는 뭐하고 관련있느냐면 캐패시터하고 관련되죠. 왜냐면 정전기는 표면이 길면 길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여기에 이제 전하가 많아지죠. 보면 뭐 파스타 이렇게 많아지는데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옵사이드 막이나 이런 막들이죠. 왜냐면 얘가 되게 얇고 50트럭 이하 그리고 되게 표면이 넓고 하니까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런 것들 때문에 플라즈마 소스가 한쪽으로 전하를 갖고 있고 대전이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ESD 회로나 이런 걸 만드는데 그런 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운 방식의 다운 스트림 플라즈마를 이용합니다. 그다음에 리모트 플라즈마 소스가 있는데 RPS라고 하고 웨이퍼와 도일은 공정 챔버 외에 별도의 플라즈마 소스를 설치하여 애칭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RPS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전원의 마이크로웨이브 혹은 RF 주파수 인지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제 RPS 다이렉트로 하는 게 아니고 공정 챔버에서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리모트 형태로. 리모트 플라즈마 소스는 별도의 플라즈마 어플리케이터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킨 후 플라즈마를 공정 챔버로 다운스트림 시켜서 공정을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어플리케이터는 소구경이면서 파워가 인가되므로 다이렉트 플라즈마 장치에 비해서 단위면적당 고밀도의 플라즈마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정 중밀도의 측면에서는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아무래도 이제 리모트가 되니까 애식 공정이나 건식 세정 공정과 같이 크게 균일도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아까 찾아보니까
배풀이 뭐 간격, 차단막 뭐 이런 것들이 보니까 리모트 플라즈마 소스의 경우 플라즈마 균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플라즈마를 확산시키기 위한 디퓨저, 이제 배풀이라고 하는데 플라즈마를 이렇게 균일하게 확산시키는 그런 배풀을 사용한다. 이제 디퓨저가 길어지면 배풀이 길어지거나 디퓨저가 길어지면 나니까 플라즈마 확산이 잘 돼서 균일성 측면에서 개선이 되지만 라디컬과 이온이 어플리케이터로부터 공정 챔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재결합이 일어나서 식감률이 줄어드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배풀을 쓰게 되면 그 좋은 점은 유니폼이티, 나쁜 점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식 공정 시 라디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어플리케이터에서 생산됐던 라디칼과 이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정 챔버로 다운스트림 아랫 방향으로 확산되는 것. 즉 과정에서 공정 챔버의 벽으로 재결합되어 반응성을 잃어버린다. 라디칼이 웨이퍼의 감각막과 반응 전에 재결합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배시 레이트가 낮아진다는 것. 그러니까 감각막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얘가 라디칼이 감각막하고 반응해서 붙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애시에서는 쿼츠 재질의 공정 챔버를 사용하고 있는데 석영 재질이 금속 또는 다른 재질의 공정 챔버 재질에 비해서 100에서 1000배의 재결합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쿼츠를 쓰는 이유죠. 그래서 그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의 경우는 웨이퍼가 상온에 있을 경우 PR과 반응성이 아주 낮아서 별도의 웨이퍼 히팅을 할 수 있는 램프를 사용하거나 히팅 점을 사용합니다. 보통 뭐 200에서 250도 이 부분에서 식감률이 최고다.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뭐 마이크로웨이브. 그러니까 우리 그 음식 같은 거 할 때도 마이크로웨이브 많이 쓰죠. 그 마이크로웨이브 파워플라즈마에서 20에서 40mm 직경의 어플리케이터에서 마이크로웨이브 파워를 인가하여 2.45 기가헤르츠 플라즈마를 발생시킨 후에 플라즈마 내에 라디컬과 웨이퍼의 감각과 반응시키는 방식.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는 일명 다운스트림 플라즈마라고 한다. 레디칼이 확산하여 공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의 특징은 이온과 전자의 유동성이 사용 주파수에 비해서 느리기 때문에 극성 입자를 어플리케이터 내에 갇히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전기에 따라서 전자와 이온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입력 파워의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전자와 이온의 미인 프리패스가 더욱 짧아지게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파수는 13.56MHz에서 전자의 평균 자유 항로가 5cm, 그다음에 이온은 수 마이크론 정도다.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에서 전자와 이온의 평균 자유 행로 이 프리패스는 더욱 짧아져서 대다수 어플리케이터에 갇히게 됩니다. 굉장히 깊숙한 내용인데 라디컬만이 그 어플리케이터로부터 공정 챔버로 확산되어 감각막과 반응을 한다. 다른 챔버의 전자와 이온이 반응이 없기 때문에 웨이퍼의 전하 축적에 의해서 디바스웨르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터는 플라즈마 발생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재질로서는 석영, 사파이어가 사용이 된다. 석영의 경우에는 사파이어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나 불소 계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석영만이 식각되어 사파이어 재질의 어플리케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불소는 SiO2나 이런 그 쿼츠 계열을 다 녹여버립니다. 불소 계열 F를 쓸 수가 없겠죠. 일반적인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소스 전경이며 밑에 플라즈마 마그네트론에서 발생한 마이크로웨이브 파워는 표면파는 전달이 되다가 보니 RF 파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동축 케이블 대신에 두파관을 이용합니다. 마이크로웨이브 파워의 전달 순서를 보여준다. 마그네트론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고전압을 발생시키는 별도의 고전압 발생 장치가 필요하다. 마그네트론에서 발생된 마이크로웨이브 파워는 두파관을 통해서 어플리케이터로 전달이 됩니다.
장치의 구조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력된 마이크로 웨이브 파워가 플라즈마 내에서 모순되지 않고 일부가 다시 반응될 수가 있는데 이를 부정합이라고 미스매치라고 하고, 반사된 마이크로 웨이브 파워가 클 경우에 마그네틱한 현상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터 경리기를 사용을 한다. 정전류 시스템이죠. 아이솔레이터랑 간단하게 표현하면 전력의 흐름을 한 방향으로 고정하는 수동 수자가 서큘레이터라고 부릅니다. 파워 디텍터는 마이크로웨이브 출력 파워와 반사 파워를 측정하는 장치. 스마트 매치는 마이크로웨이브 파워가 잘 정합되도록 조정하는 장치. 플라즈마 소스에 공정가스와 마이크로웨이브 파워가 입력되어 플라즈마 성분이 발생되는 형태. 그 밑에 보시면은 원환형 RF 파워 플라즈마가 있고요. 최근에는 원환형 RF 플라즈마 소스가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소스에 비해서 장치가 간단하고 사이즈가 작으면서 시각률이 더 높아서 각광을 받고 있다. 애셔는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라고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310페이지에 보시면 그 장치의 구성 및 역할이 나오고요. 웨이파형 플라즈마 설비의 구성은 200mm 설비에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VC, 백큐, 카세트, 엘리베이터 혹은 대기압 로드 모듈, 여기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00mm에서는 세미에서 사용되는 EFEM을 사용합니다. 이큐먼트 프론트 엔드 모듈이라고 하고요. EFEM이라고 하는데 얘가 스미프죠? 스미프. 밑에 5-19는 이제 노벨라스고요. 이거는 아마 To begin, 요게 wafer is passed to the PSK hashing unit and placed into the photoresist removal chamber. Here, PSK technology uses the hashing process itself and how PSK does it. 보통 To 300mm는 begin, 이제 여기에 이제 클래스 10이나 클래스 100이나 이런 데는 보통 보면 여기 이제 스미프 구조, DBI 텍 같은 경우는 스미프 구조가 돼 있고, 오픈카스트가 이제 SK 하이스가 돼 있고, 300mm는 요게 이제 EFM 구조가 돼 있고요. 보통 보면 OHT가 있는 데는 요 구조로 되어 있는 데는 다 EFM을 쓰고요. 이런 식으로 OHT가 가고 얘가 내려오면서 웨이파를 공급해주고, 이건 다 EFM 구조고요. (300mm) 설비는 좀 전에 본 것 같이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고 EFM 모듈이 있고 로드 모듈이 있고 트랜스퍼 모듈, 프로세스 모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00mm 웨이퍼 플라즈마 설비는 EFM 있고 트랜스퍼 모듈, 로드 모듈, 프로세스 모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양산가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애셔,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PSK. 그러면은 여기 이제 PSK 애셔. Today, microchips are used in countless consumer and industrial pattern silicon wafer process requirements.
in the past quality, which is in greater D-silicon wafer, nose to pattern of resist no. To begin, the wafer's 여기 look 이제 is the leading PSK 장비. hashing equipment. Let's take a look at the hashing process itself and how ESK does 엣지 it. 공정 To begin, 장비에서는 제일 널널한 the 공정이죠. ESK hashing unit and placed into the photoresist removal chamber. Here, ESK technology uses an innovative gas plasma process. 아까 말씀드린 가스 플라즈마 사용하는 거 동일하고요. In this process, O2, H2, N2, and other gases enter the processing chamber. Ions and radicals are created by the reaction of accelerated electrons. These 이 라디칼 이온이 다 이제 들어와서 ions and radicals peel away 매칭을 하게 the 됩니다. resist. 여기서 보면 이제 사실은 저기서 그 PR만 딱 제거하는 것 같이 나오지만 사실 다른 쪽도 제거를 해요. This layer by colliding with it and reacting to it. 이게 이제 PSK고 And product is a clean wafer, free of photoresist residue. 여기 보시면은 패턴이 잘못된 건 아니고 여기 위에가 이렇게 레지드가 이렇게 쭉 있죠. 이렇게 위에. 이게 이제 레지드고 PR 레지드가 제거가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돼요. 각 회사마다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마이크로웨이브 기술이 플라즈마 애식 공정 중 전화 축적의 약투바스 회로 손상 데미지가 적다. 그다음에 ICP 경우에는 한 공정 챔버에서 멀티 웨이퍼 공정이 가능합니다. 생산성 측면에서 우수하다. ICP는 생산성이 우수하다. 314페이지 보시면은 장비의 기능 모듈별 구성 및 역할이 나오고요. EFM, 이큐먼트 프론트엔드 모듈, 반도체 라인에서 카스트 내의 웨이퍼를 공정 모듈에 공급하는 공정 장비의 표준 인터페이스 모듈. 모든 공정 장비에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장비의 청정도 유지와 설비의 생산성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맨 처음에 이제 300mm에서 클래스 100을 설계를 할 때 그때 저도 조금 관여를 했는데 클래스 100을 해도 되냐 마느냐를 굉장히 고민했는데 사실 이 안에 여기 EFM 안에도 필터가 있고 해서 파티클을 걸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 그 비용 측면에서 클래스 100으로 했는데 EFM은 크게 프론트 오프닝 유니버설 포드. 그래서 앞에서 열리는 거는 거의 다 훅이고 FOU이고 노이는 로드 포트와 자동으로 훅을 오픈하는 캐리어 도어 오프너가 전면에 구성됩니다. 그래서 그 뒤편으로는 대기압 3축 로봇과 얼라이너가 위치합니다. 대기압 3축 로봇에 의해서 훅으로부터 웨이퍼와 로드락 쪽으로 이송되는 순간 훅은 반대로 공정을 마친 웨이퍼와 로드락에서 훅으로 다시 반동되는 순간은 큰 놈의 환경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가장 파티클 오염이 발생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헤파 필터를 설치하거나 이오나이저 설치를 해서 이쪽을 이제 파티클 오염을 최소화한다. (10분간) 쉬고 여기서 다시 하겠습니다.